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 강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막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모래바람이 주변의 지형을 다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막을 헤쳐나가는 데는 최신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지, 그리고 그 나침판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죠. 보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 나침판을 다시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지, 단체 리더분들, 또 단체 활동가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건강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준입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조직 문화 만들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또 전 세계에 몰아닥친 이 팬데믹 광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연구기관에서 조직 내 HR 전문가들에게 장차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또 자율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리모트 워크가 활성화되려면 유관된 소프트웨어와 이런 테크닉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변화가 많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에 상시 대응하는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건 1차적인 반응일 것 같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두 가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몰입과 헌신을 이뤄낼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조직의 문화나 구조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확장해 보기 위해서요,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실제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 한국인들은요, 대부분 낮 동안에 불행에 있다가 5시가 넘어야만 그제서야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과 조직 안에서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직장과 학교가 행복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행복을 느끼려면 5시가 넘어야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들의 직장과 학교가 얼마나 불행한 공간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직장이 상당히 우울하고 불행의 원천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역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요? 이 조사에 여러분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있을 때 매우 재미있는 체험을 한다고 하고요. 또 가족들과 있을 때 비교적 의미 있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결과는 조직 내 상사들과 있을 때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가장 불행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조직의 상사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있을 때 일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직 내 위계나 상하의 관계가 매우 특수한 불행의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우울한 공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또 2018년이긴 했는데요, 갤럽에서 전 세계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에 대한 몰입의 정도를 측정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데이터를 매우 특이하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직장인들 중에 약 7%만이 직장 생활에 깊은 몰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 67%의 사람들이 직장을 거의 형식적으로 덜렁덜렁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직장의 26%의 사람들이 직장에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실제로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4분의 1 가까이가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봐도 한국 직장인의 데이터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 충성도, 조직 몰입도 이런 것들은 예년과 달리 현격하게 떨어져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직장에 무언가 큰 질병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요, 한국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달라져?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겁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73%가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불과 4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직장으로부터 심리적 탈출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이나 거의 우리 사회의 세태 안에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2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요즘 20대 직장인들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훨씬 더 행복감을 체험하고 있답니다. 회식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에 앉아서도 굳이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어거지로 웃어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웬만한 행사들이 줄줄이 다 취소돼 버렸고요. 또 재택근무를 하니까 매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봐도 된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장은 더 이상 구심력을 갖지 못하고 이미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직장을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실제 조직에 대한 몰입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직장에 대한 헌신과 몰입의 정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잘 성찰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조직 행동이나 이제 조직 경영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직장에 깊이 몰입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수준에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몰입은 이걸 도구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조직을 도구적 효용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면서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일정하게 들이는 것만큼 충분한 보상이 자기한테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 들이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충분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 직장은 도구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동기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면 대부분 다 도구적 몰입을 보일 겁니다. 이런 도구적 몰입을 보이는 사람들은 외적인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동기의 수준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 조직 안에 이런 구성원이 많다면 조직의 리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사실은 리더십을 거의 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결국 많은 인센티브, 많은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얼르고 달래는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동기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인 보상들은 사람들의 불만 이런 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조직에는 이런 사람과 달리 정서적으로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몰입했다는 것은 이 직장 안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죠. 또 좋은 동료들이 있고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내 마음을 수용해 주기도 하고 공감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팀원들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집단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소속감, 일체감 같은 걸 느낍니다. 좋은 직장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정서적 몰입을 높일 가능성이 크죠. 정서적 몰입을 보이는 구성원들이 많다면 이 직장은 상당히 끈끈한 연대감을 가졌을 거고요. 또 높은 응집력을 보일 겁니다. 실제 연구에 의해도 이런 정서적 몰입을 보이는 구성원들은 대체로 하이 퍼포머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나 하이 퍼포머인 것은 아니죠. 직장 생활을 재밌어하고 편안한다고 해서 사실은 깊이 헌신하거나 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도덕적 몰입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도덕적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의 깊은 의미감, 자부심, 긍지, 또 소명감,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직장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또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이 이 직장 안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조직의 DNA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많다면 이 직장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집단은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위기나 이렇게 난관이 닥치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 몰입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깊이 열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도덕적 몰입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실은 조직의 강력한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조직과 달리 이런 도덕적 몰입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세대들은 다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도덕적 몰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결과로 만들어지면서 성취의 체험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사람들은 도덕적 몰입이 아니라 정서적 몰입, 또 나아가서는 도구적 몰입에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일반적인 요즘 세태를 보면 사실은 도구적 몰입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선순환을 이루도록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또 리더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몰입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까지 전달되어서 구성원과 공감을 이뤄내고 또 공명을 일으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구적인 보상들이 지속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사실은 리더들이 어떤 몰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직 문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결정적 변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한 가지 유념해 두시면서 지금의 이런 변화의 문제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많은 조직과 직장의 구성원들이 깊이 몰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안에 1인칭 대본이 아니라 3인칭 대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끊임없이 시킨 남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라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강박적으로 자기 앞에 주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3인칭 대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동적이고 동기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1인칭 대본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오늘날 리더십에 매우 저는 중요한 숙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인칭 대본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이른바 세컨 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중요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컨 잡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직장 안에서, 조직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반되는 과도한 외부의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세컨 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컨 잡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만족하지 않는데 만족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불만이 있지만 불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직장 안에 진실한 체험이 없다면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이 세컨잡에 매달릴 겁니다. 또 조직 안에 성장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역시 사람들은 세컨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조직 내에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질서가 있어서 개인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이것을 자기 직장으로 오너십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마지못해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계속 가면을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조직의 리더들도 세컨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일이 아니라 마지못해 주어진 일들을 해가면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만약 리더가 가면을 쓰고 일을 하고 있다면 조직 구성원들도 당연히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직장은 굉장히 허구적이고 무의미한 공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땡 하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뭔가 이 직장 안에 진실한 삶의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진정한 성장의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더 깊은 의미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몇 기업의 연구들, 기업 측면에서 연구를 보면요, 이른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열정적인 기업의 구성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색 요인이 동기를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는 첫 번째는 그 일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이 재밌고 즐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재미와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이 직장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닐 거라는 거죠. 특히 젊은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이건 매우 주목할 만한 동기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기성세대 분들은 늘 재밌고 즐겁게 일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같이 대안을 만들고 여러 실험을 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려면 그 일에 대한 목적의식과 의미감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깊이 자기 안에 신념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지속하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직장이 성장의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이 의미 있게 축적되는 체험을 하고 있어야만 진짜 높은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압력입니다. 사람들을 좀 더 심정적으로 강하게 푸시를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동기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경제적인 보상, 뜻밖에도 동기를 전혀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열정을 못 갖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루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칠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좀 더 새롭게 일할까, 또 새롭고 도전적인 업무들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열정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실제 최근에 긍정심리학에 관한 연구를 들여다봐도요, 긍정심리학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즐거움, 성장, 그리고 의미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직 내 열정을 높이는 요인과 동일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걸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특히 20, 30대에 계신 활동가분들은 의사소통,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취향, 이런 것들이 높은 동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40, 50대의 분들은 사회적인 인정, 이런 걸 높은 동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아도 실제 사람들이 동기를 높이는 요인들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직장 내 얼마나 건강한 소통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역량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조직의 열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비영리 기업에 계신 분들도 주목해 볼 연구 자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바람직한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3인칭 대본이 아니라 1인칭 대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일에서의 진정성을 복원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정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과 합치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성과 유사한 말 중에 성실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실성은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진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성실성의 압력을 받다 보면 자기 대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꾸 3인칭 대본을 갖는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내가 내 대본으로 인하는 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리더 스스로가 좀 더 진정성 있는 리더로 변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리더로 변모한다는 것은 리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되고, 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 가치와 현재의 삶 사이의 갭을 끊임없이 좁혀가야 되고, 또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품고 스스로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간이 되는 루트 컨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비상한 머리와 대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빠져 있다면 구성원들과 진실한 교류를 할 수 없게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또 진정성 있는 체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정성에 먼저 방점을 찍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